2022년 9월 중순의 이른 아침, 옅은 안개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을 가로지르는 작은 강 위를 자욱하게 뒤덮고 있었다. 흐릿한 햇살이 회색 구름 틈새로 새어나와 막 추수가 끝난 겨우 이삭에 엷은 황금빛을 드리웠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물살이 강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마을은 지극히 평온하고 조용했다. 그날 아침 또한 평소와 다름없는 시골의 느린 하루가 시작되는 듯 보였다. 최신 노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농부였다. 그는 대나무 지팡 위에 몸을 의지한 채 매일처럼 강둑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날도 새우맘을 확인하러 강가로 나섰던 참이었다. 맑은 물결이 하늘빛을 담고 흙내음이 섞인 바람이 코끝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강가의 나무들 사이 물살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지점에 어두운 색깔의 물체 하나가 걸려 있었다. 최씨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올렸다. 오래되어 진흙 투성이가 된 여성용 가방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안에는 시든 국화 모양의 은색 머리핀, 깨져버린 낡은 휴대전화 한 대, 물에 번져 글씨가 희미해진 몇 장의 종이, 마치 신분증 같은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 나왔다. 흙냄새도 물비린내도 아닌 화학약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였다. 최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평생의 경험으로 그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홍천 경찰서죠.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아직 아침 안개가 옷자락에 맺혀 있었다. 젊은 경찰관 몇 명이 주변을 살피며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진흙 묻은 여성용 가방, 낯선 화학 냄새, 그리고 실종된 한 사람. 모든 조각이 어떤 미스터리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 보였다. 최씨는 강가에 서서 천천히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마치 이곳이 곧 홍천 전체를 뒤흔들 하나의 이야기의 발단이 될 것만 같았다. 그날 오후 홍천군 경찰서에서 젊지만 신중하고 열정적인 경사 김민주는 사건 현장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진흙 묻은 핸드백, 낯선 화학물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번진 신분증 조각들. 뭔가 이상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낡은 여권용 사진 한 장에서 시선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소희. 김민주는 즉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다. 실종 신고 잦은 종결.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사건은 3개월 전 최순자라는 여성이 신고한 것이었다. 기록에는 차가운 문장이 남아 있었다.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떠남. 범죄 정황 없음. 그러나 마지막 주소란에는 낯선 글자가 또렷이 보였다. 김철민 양돈 농장 홍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망설임 없이 민주는 동료 한 명과 함께 전북 정읍으로 향했다. 그곳에 최순자 씨가 살고 있었다. 메말라버린 들판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시골길을 따라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다. 집 문이 열리자 초췌한 노파가 나왔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 손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보여준 국화 모양 은색 머리핀과 딸의 사진을 본 순간
최 씨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건 소희 거예요. 그 애는 늘 그 머리핀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경찰에 말했어요. 소희는 절 두고 그냥 떠날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다들 잦은 실종이라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작은 집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메말라버린 한 어머니의 눈 뒤. 그 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억울함과 무력감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에 잠긴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깨달았다. 때로는 시스템의 무관심이야말로 범죄를 숨겨주는 가장 잔혹한 방패라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사건 파일을 열었다. 실종된 여성, 외딴 농장, 낯선 화학물 냄새. 그는 이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어두운 근무실 불빛 아래 그는 수첩에 첫 문장을 적었다. 박소희 사건 재수사 개시. 김철민 양돈농장 관련 가능성 전면 조사 시작. 그 순간 평화로운 홍천의 시골 마을 어딘가에서 묻혀있던 악몽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차가운 안개와 함께 강가를 따라 스며드는 침묵의 그림자처럼. 음침한 아침, 짙은 안개가 홍천 주변 언덕을 뒤덮고 있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시작되자 순찰차는 속도를 줄였다. 잡초 사이로 녹이 쓴 작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안홍축산, 안홍나이브스토어. 김민준 경사와 수사팀은 차를 세웠다. 그의 시선은 높게 둘러쳐진 철조망 너머 넓은 부지를 향했다. 안쪽에서는 흰 연기가 희미하게 튀어올랐다. 분유와 세정제 냄새가 뒤섞인 진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숨이 막힐 듯한 공기였다. 그때 마당 안쪽에서 한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침착한 표정. 그의 이름은 김철민이었다. 그는 건조한 미소를 지으며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또 오셨네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김민주는 예의를 지키되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예,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 중 한 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팀을 데리고 축사를 돌며 설명했다. 나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일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들을 도와줍니까? 나는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김민주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기운을 느꼈다. 특히 박소리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설민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세부 질문이 나오면 그는 얼버무리거나 말을 돌렸다. 수사팀은 농장을 철저히 둘러보았다. 낡고 임시로 지어진 숙소 건물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비어있는 방들,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리돼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조사를 마치려는 순간 김민주는 부지 끝에 떨어진 한 건물을 발견했다. 두꺼운 철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밖에는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사료 제조 구역 위험 출입 금지. 안쪽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다. 화학약품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새어나왔다. 김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철민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돼지 사료를 분쇄하고 섞는 기계예요. 위험해서 저만 들어갑니다.
대답은 매끄럽고 완벽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처럼. 하지만 그의 눈빛, 차갑고 단단한 그 눈빛은 김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말없이 수첩에 메모를 남겼다. 농장을 떠날 때 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며 악취를 다시 실어왔다. 김민준은 차 안에서 뒤돌아보았다. 부지 끝에 그 건물은 마치 무표정한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보고서의 2가지를 강조하며 상부에 올렸다. 실종 패턴의 반복, 그리고 사료 제조실 특별 점검 필요.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한 줄이 바로 홍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진실로 이어지는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 강원지방경찰청 회의실. 노란 조명이 두껍게 쌓인 서류 더미 위로 내려앉아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장 한태준 나이 50대 중반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사 김민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책상 위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식어버린 커피 향이 정적을 흩뿌렸다. 마침내 그가 낮게 말했다. 안홍축산. 이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한 청장은 최근 4년간 강원 지역과 인근 도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열어보라고 지시했다. 보자지는 곧장 각종 서류, 오래된 사진, 간단한 메모들이 적힌 파일들을 들고 왔다. 과부, 연락 두절, 자발적 이주, 범죄 혐의 없음 같은 짧은 설명들이 줄지어 있었다. 자료를 넘길수록 한태준의 가슴은 더욱 서늘해졌다. 이름은 제각각이었지만 사건의 패턴은 되풀이되고 있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데이터가 뜨자 확인된 사실들이 드러났다. 모두 과부였고 대다수가 외딴 지역 출신이다. 안홍축산에 취업한 뒤 실종되었다. 마지막 연락은 대개 새 남자를 만났어요. 혹은 고향에 간다. 라는 문자였다. 그 뒤로는 완전한 침묵. 한태준은 2 팔을 모으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연이 아니다. 연쇄 범죄의 패턴이다. 그날 밤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특별수사단을 결성했다. TF 홍천. 팀에는 재무수사, 화학분석, 법의학, 현장수사, 정보 전문가 등 최정예 인력들이 모였다. 각자에게는 분명한 임무가 주어졌다. 자금을 추적하고 증거를 분석하며 농부라는 가면을 쓴 진짜 범죄자를 낱낱이 밝혀내라. 재무팀은 피해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모든 피해자가 몇 달간 안홍축산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뒤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발생했고 그 후 계좌는 영영 침묵했다. 누군가 인출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날카롭게 말했다. 화학분석팀은 수사를 확대했다. 농장 구매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철민이 사육장 청소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화학 전문가는 안색이 참백해진 채로 입을 뗐다. 이 물질들은 단순한 세정용이 아닙니다. 몇 시간 내에 인체 조직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다. 한태준은 천천히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조직화된 살인자, 온화한 농부의 가면을 쓴 포식자를 상대하고 있다. 며칠 동안 수사팀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7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각자의 이야기는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한 어머니, 한 누이, 한 딸이 사라졌고 희미한 메시지와 절망적인 기다림만 남겼다. 한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말했다.
돈 보낸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물과 끊어진 목소리에 팀은 침묵했다. 각 이야기는 잊혀진 고통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에게 정의를 돌려줘야 할 책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사무실에 돌아온 한태준은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표를 응시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조심스럽게 덮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둠의 가장자리에 닿았다. 하지만 이 죄를 입증할 빛은 아직 부족하다. 누군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때 그는 잠복 요원을 투입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위험하지만 범죄자를 드러낼 유일한 길이었다. 특수수사팀 회의실은 하얀 조명 아래 고요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안홍 농장의 항공사진과 함께 붉은 원으로 표시된 사료 제조실 위치도가 선명히 떠 있었다. 한태준 팀장은 팔짱을 낀 채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우리에겐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직접 잠입해야 한다는 것을. 잠시 후 한 팀장의 시선이 조용히 한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서현 중사가 앉아 있었다. 30에 가까운 나이. 차분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한 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현 씨, 당신 과부였죠.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이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남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있습니까? 네. 지금은 언니가 춘천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한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더 이상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여성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줄 수 있어요. 이서현의 눈이 화면 속 박소희의 사진으로 향했다. 순한 얼굴. 그 눈빛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외롭고 살아남기 위해 버티던 한 여성.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작전명 회색 국화 회국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희생자 박소희의 은색 국화 머리핀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었다. 기억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며칠 뒤 이서현은 특별 훈련을 받았다. 그녀의 신분은 완벽히 위조되었다. 민지혜. 춘천 출신의 가난한 과부. 일자리를 찾아 농장으로 온 여인이었다. 가짜 신분증, 허름한 옷까지, 낡은 지갑, 그리고 딸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진짜 같았다. 홍천 사투리를 연습했고 시골 여성 특유의 느린 말투와 겸손한 태도를 익혔다. 심리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필요하지만 성실한 인상을 주는 방법을 가르쳤다. 김철민 같은 남자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셔츠 단추 안쪽에는 초소형 영상 녹화 장치가 숨겨졌고 위성으로 연결된 비밀 이어셋도 장착되었다. 출발 전날 밤, 이서현은 어두운 방에서 혼자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저려왔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얘야, 엄마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엄마가 돌아올 땐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안전해져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낡은 버스가 흙길을 따라 안홍 농장 앞에 멈춰 섰다. 민지혜로 변장한 이서현은 헐렁한 청가방을 메고 내렸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멀리서 돼지 울음소리와 역한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마당 한가운데 김철민이 서 있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요? 저 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 구한다고 해서요.
짧은 침묵 후 김철민은 비웃듯 입꼬리를 울리며 말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우린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끼익하는 소리를 냈다. 공기가 응축된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이서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의 생활은 지옥 같았다. 새벽부터 돼지우리 청소, 사료 준비, 물통 세처, 땀과 오물, 화학약품 냄새가 몸에 배었다. 그녀는 조용히, 묵묵히, 말보다 행동으로 농장에 녹아들려 했다. 다른 여성 노동자들은 무표정했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에 희망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밤이 되면 이서현은 창가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귀개음을 들었다. 규칙적이지만 차가운 소리. 마치 어떤 비밀의 심장 박동 같았다. 작전명 회색 국화.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안웅 농장에서의 나날은 끝이 없어 보였다. 매일 아침 민지혜라는 가명으로 살아가는 이서현은 늘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축사 청소, 사료 준비, 쓰레기 정리, 창고 청소. 그녀는 말을 아끼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철민의 시선이 점점 더 예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나타났다. 서현이 사료를 푸고 있을 때 그는 문가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았다. 서현이 물통을 씻고 있을 때는 슬그머니 다가와 서성였다. 때로는 밥 한 그릇을 들고 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먹어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힘내야죠. 하지만 그 눈빛은 목소리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현은 느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거라는 것을. 밤이 되면 모두 잠든 후 서현은 농장 끝자락의 사료 가공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웅거리는 기계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냄새는 목구멍 깊이 파고들어 그녀를 구역질나게 했다. 그곳이 바로 모든 의심의 중심임을 서현은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김철민이 납품을 나간 틈을 타 서현은 움직였다. 청소하는 척하며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창고로 몰래 들어갔다. 어두컴컴하고 먼지 쌓인 공간. 한쪽 낡은 포대 자루 밑에 숨겨진 나무 상자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늘기 묻고 어깨가 찢어진 낡은 여성용 옷 한 벌.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가죽 지갑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 값싼 장신구들이 있었다. 은반지, 플라스틱 목걸이, 그리고 꽃 모양 머리핀 하나. 모두 빛이 바랬지만 분명 각각의 주인이 있었다. 서현은 숨을 삼켰다. 이 물건들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바로 셔츠 속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고 비밀 통신망을 통해 본부로 전송했다. 본부의 한태준 팀장과 특수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분석관들이 사진을 대조한 결과 은반지와 지갑은 실종자 박소희의 소유품과 일치했고 나머지 장신구 2개는 다른 실종자들의 기록과도 일치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며칠 뒤 서현은 더 가까이 접근하기로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료 더미 뒤에 숨어 가공실 문틈을 통해 안을 엿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김철민이 거대한 기계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점성이 짙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기계 안으로 붓기 시작했다. 기계가 근음을 내며 돌아가자 뜨거운 열기와 화학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섞여 퍼졌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급히 카메라로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일 잘하네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쓸데없는 호기심은 부리지 마요. 이곳은 볼 게 없어요.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전 그냥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철문이 닫히며 울린 끼익 소리는 마치 경고처럼 귀에 메아리쳤다. 그날 밤, 서현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 주세요.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한태준 팀장은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안개 낀 홍천의 밤. 아딘이 모든 흔적을 지우기 전에 대규모 극습 작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홍천의 그날 밤, 달빛은 없었고 짙은 안개가 회색 장막처럼 들판을 뒤덮고 있었다. 바람은 마른 나무 사이를 스치며 으스스하게 울부짖었다. 그 어둠 속에서 경찰차 여러 대가 불빛을 끈 채 조용히 안옥 농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한태준 본청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이서현의 위치 신호가 표시된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불안정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짧게 명령했다. 1팀은 북쪽을 포위하라. 2팀은 후방 탈출로를 막아라. 신호가 오면 즉시 투입한다. 한편 농장 안쪽, 민지혜로 위장한 이서현은 축축한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오늘 김철민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하루 종일 침묵했고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본 듯했다. 서현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끝까지 연기를 이어가야 했다. 멀리서 사료 제조실의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그곳을 지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 씨, 이리 와요. 할 말이 있어. 서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앞에 선 철민의 얼굴은 조명에 반쯤 비쳐 있었다. 절반은 어둠, 절반은 빛. 마치 사람의 얼굴을 쓴 짐승 같았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그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철민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휘식 웃었다. 당신 민지혜가 아니죠.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는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누구야? 경찰이지. 누가 보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현은 그의 새처럼 단단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거짓말을 할 틈도 없이 그의 눈빛엔 이미 살기가 서려 있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죽음의 방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여성이 사라졌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때 거대한 폭발음이 어둠을 찢었다. 농장의 철문이 폭발과 함께 날아가며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번쩍였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문 쪽으로 돌진하려던 순간 사방에서 발소리가 몰려왔다. 서현은 그 틈을 타 그를 밀쳐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김철민, 당신을 연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철민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탁자 위에 놓인 칼을 잡으려 했지만
세 명의 형사가 동시에 덮쳐 그를 제압했다. 찰칵. 차가운 수갑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서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숨이 끊어질 듯 가빴다. 한 여경이 다가와 담요를 걸치며 말했다. 이서현 씨,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한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직 뜨거운 기계, 퍼지는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손전등 불빛에 비친 흐릿한 액체 자국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명령했다. 현장을 완전히 봉쇄해. 감식반을 즉시 부르라. 밖에서는 안개가 경찰차의 접점새 불빛 속에서 서서히 흩어졌다. 사이렌 소리가 바람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다. 홍천의 어두운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포였다. 이서현은 여경의 부축을 받으며 농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며칠간 공포 속에서 지내온 그곳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엔 슬픔과 해방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 들판이 드디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줬군요. 급습이 끝난 밤, 안옥 농장은 눈부신 조명 아래 잠겨 있었다. 모든 구역이 통제선으로 봉쇄되고 노란 테이프가 둘러쳐진 채 흰 방호복을 입은 법의학자들이 조용히 사료 제조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들리는 건 카메라 셔터 소리와 기록용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뿐. 공기 중에는 화학약품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다. 한태준은 문 밖에 서 있었다.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단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겉보기엔 단순한 돼지 사료 제조실이었지만 이곳은 죄악이 녹아내린 지옥의 용광로였다. 조사관 한 명이 다가와 마스크 때문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믹서기와 바닥 배수로에서 어두운 갈색 액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학약품 통 주변엔 흰색 가루도 묻어 있었습니다. 모두 채취해. 하나도 빠짐없이. 한태준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전문가 팀은 세밀하게 증거를 채집했다. 폐수 배출구 근처의 흙, 뒤편 하천으로 이어지는 물, 그리고 벽에 남은 노란 얼룩까지. 모든 시료는 정밀하게 봉인되어 강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DNA와 화학성분 분석을 위해서였다. 사흘 뒤 실험실에서 보고서가 도착했다. 한태준은 서류철을 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공기가 점점 얼어붙었다. 검출된 갈색 액체, 인체의 생물학적 잔여물, 즉 조직, 혈액, 미세한 뼈 조각. 그 안에는 수산화 나트륨과 황산이 고농도로 섞여 있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시신을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 하천으로 흘러가는 폐수에서도 금속 이온, 산성 물질, 그리고 사람의 DNA 흔적이 검출되었다. 주변 토양 역시 같은 유기물 잔여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말이 없었다.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안옥농장 사료 제조실에서 인체 조직 분해 흔적 발견. 최소 7개의 서로 다른 DNA 검출. 그중 박소희와 실종자 명단의 피해자들과 일치함. 침묵 속에서 한태준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분노를 삼키기 위해서였다. 사라졌던 여성들이 이제는 인간의 형태로조차 남지 않았다. 그날 밤 긴급 내부 회의가 열렸다. 화면에는 김철민의 얼굴과 화학약품통,
대형 기계, 피해자들의 개인 물품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다.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모두가 알았다. 이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다음 날 홍천경찰서 신문실. 김철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태준이 물었다.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난 내 일을 했을 뿐이다. 당신들이 과장하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사진 묶음을 꺼냈다. 피해자들의 지갑, 액세서리, 그리고 박수희의 사진. 마지막에는 법의학 감정서. 붉은 도장이 찍힌 DNA 결과서였다. 그때 김철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확신이 사라졌다. 한태준은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내가 그녀를 물처럼 사라지게 만든 거다. 잠시의 정적. 김철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비록 자백은 하지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밖에는 홍천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물은 농장 주위를 타고 흐르며 남은 화학 물질을 씻어내렸다. 마치 땅이 죄를 씻어내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어떤 비도 이 땅에 새겨진 악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다. 강원도 경찰청 신문실. 흰 조명이 책상 위를 곧게 비추고 있었다. 공기는 눌린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철민은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 가슴 앞에 모아 앉아 있었고, 눈은 푹 들어가 있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차가운 쇠 책상 바닥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한태준은 여전히 침착했고 눈빛은 차갑게 예리했지만 증오에 찬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평정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한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침묵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 DNA, 증거물, 금융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너를 가리킨다. 그래도 나는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다. 왜였나? 김철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충혈되어 붉었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메마른 쓴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은 내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나? 그가 목이 쉬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태준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생각은 어때? 그는 씁쓸한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신문실 안에 씁쓸한 웃음소리가 울렸다. 괴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된 거다. 내 모든 것이 배신당한 뒤에. 그는 마치 썩어가는 꿈을 떠올리듯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는 아내가 있었다. 온화하고 다정한 여자였다. 둘은 작은 농장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자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떠났고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내가 약하다고 말했다. 내가 쓸모없다고 말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붙잡았다. 떠나지 말아 달라고 빌었다. 그녀는 웃기만 하고 떠났다. 목소리가 점점 일그러지며 흐느낌이 섞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다.
여자들은 이용할 뿐이라고. 그들은 불쌍해 보이려고 약한 척하다가 내가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면 등을 돌린다. 한태준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런 인간에게는 증오가 뼛속까지 배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김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나는 안옥 농장을 다시 일으켰다. 하지만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증오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골랐다. 과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왔고 나를 착한 사람이라 믿었다. 나는 숙소와 음식, 임금을 줬다. 그들은 신뢰했다.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가고 싶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알았다. 그들도 곧 나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했던 것처럼 그는 두 손을 단단히 쥐어 붉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 다만 마음의 공허함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는 스스로 그들을 벌한다고 생각했다. 배신자들을 벌하는 것이라며. 그가 위를 올려다보자 눈빛이 갑자기 광기를 띠며 절망으로 가득 찼다. 넌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나는 즐기려고 살인을 한 게 아니다. 나는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더 많이 죽일수록 더 공허해졌다. 그들이 사라지면 내가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밤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화합 냄새 속에서, 카메라에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나는 알겠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신문실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한태준의 펜이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도 그물로 태어나지 않는다. 김철민. 하지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김철민은 눈빛이 흐려진 채 고개를 들었고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이내 침묵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숙인 채 차가운 철제 위로 눈물을 흘렸고 그 숨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방구석의 일반 거울 너머로 이서현의 모습이 비쳤다. 그녀는 팔을 꽉 쥐고 서 있었고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악의 끝을 목도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 김철민을 데려갈 때 그는 뒤를 돌아 한태준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아마 나는 단지 그들이 내 곁에 남아있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녹음기는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빈 공간을 메웠다. 밖에서는 홍천의 안개가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긴 밤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했지만 범죄와 증오의 기억은 사람들 가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홍천 농장 연쇄 살인 사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다. 홍천 기안 사건. 홍천 사건에 대한 뉴스는 순식간에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신문, 방송, SNS. 어디를 보아도 김철민이라는 이름이 떠돌았다. 자신의 농장을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죽음의 공장으로 만든 남자. 나라 전체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강원도 홍천의 안옥 농장 앞. 낡은 철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들의 침묵은 그 악이 바로 이 평범한 마을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했다. 판결 선고일, 법정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플래시 불빛이 쉴 새 없이 번쩍였고
그 중심에 김철민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재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피고인 김철민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극도로 중대한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법정은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몇몇은 울음을 터뜨렸고 또 어떤 이들은 고개를 떨궜다. 맨 뒷줄에서 최순자 씨는 딸의 은색 머리핀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빛엔 희미한 빛이 비쳤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법정을 나서는 이서현 형사의 얼굴엔 안도와 피로가 교차했다. 그녀는 동료 한태준 형사 옆에 서서 햇빛을 맞았다. 한태준, 당신은 누구보다 잘 해냈어요. 하지만 두려움을 마음속에 남겨두진 마세요. 이서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몇 달 후 홍천 농장 사건은 국회와 언론의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국회는 산업용 화합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산업 농장 내 산립 부식성 물질 사용에 대한 감시 체계를 신설했다. 또한 실종자 및 외국인 노동자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경찰이 모든 사례를 즉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사회적 상처라고 불렀다. 무관심과 침묵이 때로는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경고였다. 언론과 방송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특별방송에 출연한 한태준 형사는 짧지만 깊은 말을 남겼다. 악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 징후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만 막을 수 있습니다. 악은 피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관심에서 자랍니다. 한편 이서현은 경찰을 떠나 딸과 함께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어느 가을 아침, 그녀는 홍천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최순자 씨의 작은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낙엽이 흩날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최순자,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서현, 아니에요. 어둠을 포기하지 않은 건 바로 어머니예요. 그 순간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익은 벼의 향기를 실어왔다. 그 향기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많은 영혼이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어진 진정한 평화의 냄새였다. 홍천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악은 가장 평범한 얼굴로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시선, 한마디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은 언제나 악이 자라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